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선비와 근대라는 주제입니다. 선비라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뭡니까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자, 그러니까 양심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격변하는 근대 사회에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서 이 현실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현실에 대응하게 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며 오늘날 그분들이 선택했던 그 노선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이 근대는 서구에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우리 학문 가운데 많은 개념이 서구에서 왔습니다. 이 근대라는 개념도 서구에서 온 개념인데 근대라는 개념은 중세와 현대 사이에 있는 일정한 시기라는 그 개념입니다. 이 근대 사회의 특징은 근대 사회 이전에 중세 사회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중세 사회의 특징은 신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회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세속의 군주들을 임명하는 교권이 세속의 권력보다 훨씬 더 강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 신중심의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르네상스라는 문의 부흥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문의 부흥기에 켈빈이라든가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이루어낸 것이 근대사회입니다. 이 근대사회의 특징은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로운 토론, 자기 의사표현의 발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사회가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던 그 시기에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동양사회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앞에 보이신 것처럼 1차, 2차 중령전쟁을 통해서 개방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전쟁을 소위 아편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편전쟁의 그 원인은 아편에서 비롯되는데 영국이 중국에 많은 아편을 유포시켰습니다. 왜 영국이 중국에 아편을 유포시켰냐면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생산되던 많은 양질의 차가 서구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에서 많은 차들이 향기로운 차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성황을 이루고 이르게 되자 많은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사회에서 수많은 이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이 무역 불균형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아편을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황제는 사회가 병들어가는 이 사회 현상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영국의 상선을 뒤져서 그 아편을 몰수하고 그 아편을 소각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영국은 중국의 전면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에 프랑스가 다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프랑스는 중국 사회에 캐톨릭, 천주교를 유포를 시켜 신교의 자유를 넓혀가고 있었는데 중국 사회에서 그 캐톨릭을 금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과 연합을 해서 중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이 중국의 수도인 북경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역사 동안 외국인에 의해서 중국의 수도가 함락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동아시아에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당시에 동아시아 맹주였던 중국은 더 이상 맹주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었고 한낱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다 건너 일본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었을까요? 일본 역시 서구 유럽 세력의 무력에 의해서 개항을 했습니다. 1853년 여기 보이는 구루후레네라는 흑선을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끌고 동경만 앞 우라가 앞바다에서 함포 사격을 시행합니다. 이 서구 세력의 그 함포 사격에 놀란 그때 당시에 일본의 실권자였던 막부 정권의 쇼군은 잠시 동안의 유예를 얻어서 천황에게 이걸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유예를 얻지만 그로부터 머지않은 시점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황 세력과 막부 세력 쇼군은 국내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내전을 수습한 것이 메이지 천황이었습니다. 1868년에 메이지 천황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메이지 유신이 단행된 직후에 이와쿠라라는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00여 명의 사절단들이 이 서구와 미국, 유럽 등을 시찰하는 시찰단이 파견되게 됩니다. 그 출장 기간은 무려 1년 10개월,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서구 유럽을 시찰하게 됩니다. 그들 시찰단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서구 유럽의 서구 문명에 의해서 개항된 불평등 조약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오라. 두 번째 목적은 서구 문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와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목적은 충실히 달성해 왔습니다.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서구 유럽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작성해낸 보고서가 무려 100여 권에 달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정부는 이 100여 권의 보고서를 낱낱이 분석해서 서구 사회가 이뤄냈던 근대 사회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절단이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일본 조정에서는 정한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 건너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 조선을 넘어서 중국 대륙을 석권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팽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는 곧바로 그 다음에 조선 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조선 사회는 이 당시에 동아시아 중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잠자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이 사회는 아주 평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회의 내막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 세도 정권의 만렵에 대원군 정권이 수립되어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이긴 하였지만 그 이전에 모순된 적폐들이 갑오 농민 전쟁과 같은 그러한 모순을 시정하려는 그러한 하층민들의 요구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1875년 일본의 운양호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포 사격을 통해서 개항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되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그것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위정척사파, 보수파, 수구 세력들로 불리는데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연로하고 좀 거기에 원로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서구 문명을 살펴보니까 그 무부무군의 그런 그 금수가 하는 그런 그 윤리와 도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부무군이 무엇이냐면 이미 서구 사회는 근대 사회로 진입해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투표를 통해서 선거로 선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5년이 지나니까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조선에서는 대대로 전제 군주가 통치를 하고 있던 절대 왕정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바뀐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비가 없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서양의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사를 모시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 사회는 제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종가의 그 큰 임무가 봉제사 접빙기라고 하죠. 이때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저들의 윤리와 저들의 가치관은 우리와는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과 교통하고 저들과 소통하게 되면 우리의 윤리도 금수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서구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된 수많은 공산품들, 그것은 몇 시간 단위로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진 반면에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 생산된 쌀, 보리, 콩, 금, 은, 인삼 이런 것들은 작게는 1년을 거쳐서 수확되는 것이지만 또는 3, 4년, 5, 6년을 거쳐서 수확되는 이런 토산품과 공산품을 맞바꾸게 되면 우리의 경제가 곧 파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 사람들과는 도저히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다. 저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목숨을 걸고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병항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의병항쟁으로 사용했던 무기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칼, 창, 죽창 이런 무기들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서양의 무기들은 기관총, 대포, 함선 그런 어마무시한 서양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들은 정예 군사 훈련을 받은 정규군이었던 반면에 의병들은 이처럼 자발적으로 지도자의 그 명성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쉽게 말하면 훈련이 되지 않은 민병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정규 군사 훈련을 받은 정예군이 부딪혔고 그들이 가진 화기와 이런 열악한 우리의 전통 무기들이 한 자리에서 전쟁을 치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의병 전쟁의 결과는 집은 불타고 국토는 황폐화되고 사람은 죽어가는 그러한 참상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정척사파들의 가슴 속에는 지켜야 될 숭고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효와 인의예조 같은 우리의 유학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들과는 조금 다른 행동 양식을 취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동도서기론자, 온건개화론자라고 불리는 이런 그 분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서양 문명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실험과 실증을 통해서 개발된 엄청난 양의 그 대량의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이기들을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그 정신세계를 살펴보니까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라는 이 정신세계에 똘똘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저 사람들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세계는 영원히 낙후되어서 저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서양 문물이 굉장한 위력을 가진 것이니까 저들의 문명을 수용하자. 반면에 저들의 윤리와 도덕을 살펴보니까 너무도 형편이 없다. 우리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윤리는 우리 것을 지키도록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러한 그 가치를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애국계몽운동의 매체는 신문, 잡지, 또 그런 독립협회와 같은 이런 독립문을 만들고 독립협회와 같은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거기서 바람직한 의견을 수용하는 그러한 그 행동 양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서 서구 지식을 전파하고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 같이 가도록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유교를 국교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유교의 국교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유교의 국교화라는 것은 중국의 공자교 운동과 같이 공자를 절대 신처럼 받들고 매주일 모여서 선학들로부터 유교의 교리를 듣고 그 교리를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유교에서 새로운 가치관들을 찾아내고 그 유교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게 된다면 우리도 서구 못지않은 그런 문명 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분들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와는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화파라는 이런 집단인데요. 개화파는 급진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 빨리 서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문명국가라는 그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서구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급진적으로 개혁을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말했던 위정척사파, 온건개화론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화 자체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은 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가 개혁을 이루어서 서구화를 이루어가는 데는 요원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분들을 하루빨리 실각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실각을 시켜?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만들어서 갑신정변이라는 그런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정변의 이면에는 일본 군들을 끌어들여서 일본 군들을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보수파를 처단하는 그런 계획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성공하지 못하냐? 그때 당시에 들어와 있던 일본 군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청국군들은 일본군의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획에 실패하게 되자 일본으로 망명해서 어떤 분은 미국으로 또 어떤 분은 일본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유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개화파가 이제 유학을 떠났던 유학생들인데 이분들은 유학을 떠나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서구로 차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전화국 같은 걸 설치하고 우편제도를 도입하고 전차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서구화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를 했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세 가지 흐름은 그 어떤 것도 대안다운 대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안다운 대안이 될 수가 없었을까요? 서구의 무력이, 서구에 발달된 그 문명이 너무나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저항다운 저항을 하지 못하고 국권을 상실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사태에서 어떠한 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개항기 당시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근대 국가를 수립한 것이었습니다. 근대 국가를 수립하자면 어떤 대안들을 취했어야 했을까요?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서구화의 길을 갔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화의 길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읽고 그 의사를 우리 지도자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 그것을 설득하고 통합하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열정과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부족하고 그러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 계획은 아무리 이념이 좋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교에서는 이러한 그 가치들을 어떤 가치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신제가 치국편찬이라고 하죠. 내 자신의 수양을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맑고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수양이 되고 나면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진리를 설파하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평화롭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처지를 미뤄서 남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교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대사회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남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남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사회는 그런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실들은 우리 최근에도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촛불 시위도 있었고 태극기 시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냐는 그 시대의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